그럼 지금부터 이 중에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를 잠시 살펴보고요. 실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요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정 발행의 개념하고 실제로 또 어떻게 수정 발행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언제의 다음 달 10일인지 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 시기를 단순히 물건을 판 날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공급 시기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날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시작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언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어느 과세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도 함께 결정됩니다. 만약 이 시점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단순히 서류상의 실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 지연으로 이어져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래처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거래 관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영업 리스크로 확장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하나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세금이 아니라 재화의 이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일상적인 가계부처럼 돈이 들어왔으니까 매출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부가가치세도 계속 틀리게 됩니다. 회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돈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즉 수행 의무가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죠.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그와 동일한 구도로 판단하지 않아요. 수행 의무를 완료되었는지까지 깊게 들어가기보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 양도되었는지 또는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가 넘어가고 거래가 성립된 시기에 그 시점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회계는 의무를 다했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넘어갔는가를 중심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두셔야 이후 사례에서도 혼동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죠.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3월 5일 날 계약금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후에 3월 20일에 기계가 고객 공장에 도착하면서 납품이 완료됐고 4월 10일에는 기술자가 방문해서 설치와 테스트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잔금이 입금되었죠.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출은 언제 인식해야 되는지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언제 완성되었는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재화의 경우에는 물건이 언제 인도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아니라 물건의 이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기계가 고객 공장에 도착한 3월 20일에 이미 상대방이 해당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설치나 테스트가 남아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를 늦추는 요소로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는 3월 20일자로 발행해야 되고 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월 예정 신고 시점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매출이 아직 회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먼저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계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이동했는지를 보지 않고 계약에서 약속한 수행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 사례에서 기계는 납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치와 테스트까지 포함된 계약이므로 고객이 실제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점까지가 수행 의무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3월 20일에 기계가 도착하더라도 아직 수행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설치와 테스트가 모두 끝난 4월 10일이 되어야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3월에 발생하지만 회계상 매출은 4월에 인식되는 차이가 발생하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 이 거래가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최종 인수가 이루어지고 불합격 시에는 반품이 가능한 조건부 판매라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기계가 도착했다고 해서 거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공급 시기를 3월 20일로 보지 않고 테스트가 완료된 4월 10일로 보게 됩니다. 즉, 조건이 거래의 본질적인 성립 요건이라면 부가가치세에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인도되어 거래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판단하고 회계는 수행 의무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죠. 다만 조건부 판매와 같이 거래 성립 자체가 특정 조건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도 그 조건 충족 시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시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공급 시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원칙과 특례를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구조입니다. 왼쪽이 기본 원칙이 되겠고 오른쪽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특례예요. 먼저 왼쪽의 공급 시기의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나눠서 공급 시기를 판단을 해요. 먼저 재화의 공급이죠. 재화는 기본적으로 물건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 즉 상대방에게 넘겨지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죠. 트럭에 실려서 고객사에 도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건물은 뭐 트럭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급 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누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시점 혹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이 가능해지는 계약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가 5월에 이루어졌다면 공급 시기는 5월이 될 겁니다. 즉 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재화를 실제로 넘겨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계약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이제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은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시설이나 권리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형태라면 실제로 이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이고 이 공급 시기가 정해지면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과세 기간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핵심 구조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주요 특례를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특례들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장기 할부나 계속적 공급입니다. 자동차 할부나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한 번에 공급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금을 받기로 한 시점마다 공급이 나누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도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나누어서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럼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공급 시기를 나누어서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주 공급입니다. 이미 봤죠. 예, 사업자가 자기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재화는 없지만 세법상 공급으로 간주한다. 예. 이때는 재화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증여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폐업 시 잔존 재화입니다. 예, 사업 그만둘 때 남아있는 재고는 실제 팔지 않았더라도 네가 산 걸로 봐라. 예, 이렇게 세법에서 간주한다고 배웠죠. 이때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선발급 특례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미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금을 받은 후에 발행하거나 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공급 시기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과 조건부 판매가 있습니다. 수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판단하고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충족되는 때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통과 시 인수하는 경우라면 테스트 완료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장기 할부와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선발행 혹은 선발급 특례, 그리고 수출과 조건부 판매를 예시와 함께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기 할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할부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단순히 몇 달 나눠낸다고 장기 할부가 아니다. 세법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을 받는 날까지 기간이 1년, 12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받아야 됩니다. 장기 할부죠.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은 물건을 한 번에 넘겼더라도 세금은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내라 라고 하는 특례를 주는 거죠. 앞서 배운 원칙대로라면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 100%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3천만 원짜리 차를 팔고 돈을 24개월 동안 천천히 받는데 부가세 300만 원을 첫 달에 다 내라고 하면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자금 부담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세법은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 딜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3월 20일에 2,400만 원짜리 차를 인도했고 대금은 매달 20일에 100만 원씩 24번, 24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3월 20일 일반적인 판매라면 이때 2,4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되죠. 근데 24번이 분할이 됐고 4월 1일부터 마지막 부금 날까지가 1년 이상으로 장기 할부 조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이건 한 번에 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달에 받기로 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4월 20일이 되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서상에 돈을 받기로 한 약속한 날이 돌아왔으니까 또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후 24번에 걸쳐서 매달 20일 날 또박또박 100만 원씩, 그러니까 총 24장의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연체해서 돈을 25일 날 보냈다고 해서 25일자로 끊는 게 아닙니다. 세법은 철저하게 받기로 약속한 날, 약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더라도 계약서상 날짜인 20일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지연 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